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어 닦아드리는 사연 읽어주는 여자 김명숙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 때문에 잊고 지내던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혹은 길가에서 우연히 맡은 군밤 굽는 냄새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머리 희끗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두렵고 또 서러웠던 19살 소년 소녀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아프고 또 치열하게 알았던 그의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비슷한 기억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네요.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무릎 시린 건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으슬으슬한 한기를 피하려고 옷장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사 다니면서 몇 번이나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뒀던 라면 상자였죠. 커터칼로 낡은 테이프를 찢어내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꼭 40년 전 서울의 탁한 공기 같아서 저는 잠시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행 지난 통바지며 아이들 어릴 때 입혔던 베네쩌고리 같은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동사니들 맨 아래 누렇게 바랜 앨범 한 권이 깔려 있었죠. 저는 홀린 듯 앨범을 펼쳤습니다. 접착력이 다 떨어져서 비닐이 너덜너덜해진 페이지 사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위태롭게 끼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짧은 단발머리에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은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에는 촌스러운 빨간색 털목도리가 둘려 있었죠. 그 빨간 목도리. 시장에서 5,000원인가 주고 샀던 털이 숭숭 빠지고 까슬까슬해서 목이 따가웠던 그 싸구려 목도리. 그 붉은 색깔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이 단숨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때 그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1982년 겨울. 저는 19살이었고 세상 모든 것이 가짜라고 믿었던 지독한 염세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서울은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밤을 가두었던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거리는 늦은 밤까지 네온사인과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넘쳐났습니다. 교복 자율화니 뭐니 해서 아이들은 사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제 눈에는 그저 껍데기만 바꾼 또 다른 구속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종로에 있는 한 재수 종합학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소위 말하는 명문 여대에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말씀하시곤 했죠. 명수가, 넌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내가 잘 돼야 동생들도 보고 배울 거 아니냐? 그 말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라는 걸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저는 공부에 큰 흥미도 재능도 없었습니다. 국어책이나 뒤적거리며 시 나부랭이나 끄적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꺾을 용기가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재수학원 기숙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학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보다 더 끔찍한 건 그곳이 가짜 천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칠판을 두드리는 강사의 분필 소리, 빽빽하게 들어찬 책상들 사이로 흐르는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낄낄거리는 아이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제 룸메이트였던 은주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강남에서 꽤 잘 사는 집 딸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수입 화장품을 꺼내놓고 얼굴에 분칠을 해대면서 남자친구가 사줬다는 명품 가방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야, 김명수. 너는 왜 그렇게 청승을 떨고 있냐? 이거 봐라. 이번에 오빠가 사준 건데 진짜 가죽이야. 냄새부터 다르지 않니? 은주가 제 코앞에 가방을 들이밀며 말할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 애가 뿜어내는 독한 향수 냄새가 마치 썩은 생선 비린내를 감추려는 방향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동생 명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두르고 있는 그 빨간 목도리를 볼 때마다 저는 명수의 그 하얗고 투명했던 손을 떠올립니다. 명수는 저보다 2살 아래인 남동생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머리도 비상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아이였죠. 어릴 때 제가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느라 무릎이 깨져서 울고 들어오면 빨간 약과 반창고를 들고 제일 먼저 뛰어오던 게 명수였습니다. 누나 아프지? 내가 호해줄게. 호, 호. 그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제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던 명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명수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의 보물 1호는 낡아 빠진 야구 글러브였는데 틈만 나면 그 글러브에 왁스 칠을 하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 나는 나중에 커서 꼭 야구 선수가 될 거야. 그래서 홈런을 뻥뻥 쳐서 누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하지만 명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80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여름. 명수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명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생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래도 명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명수는 죽기 며칠 전 그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없어도 엄마랑 아빠 잘 부탁해. 그리고 미숙이. 우리 꼬맹이 미숙이 누나가 잘 챙겨줘야 돼. 알았지? 그게 명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명수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집은 마치 불 꺼진 항구처럼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짓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셨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채 유령처럼 학교와 집을 오갔습니다. 명수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그 애가 그토록 아끼던 낡은 야구 글러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숙학원에 들어갈 때 몰래 그 글러브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 글러브의 거친 가죽 냄새를 맡아야만 간신히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저에게 부적이었고 명수가 제 곁에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학원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담임이었던 국어 선생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을 주제로 짧은 작문을 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명품 시계니 아버지의 만년필이니 하는 것들을 주제로 겉멋든 글을 써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명수의 야구 글러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명수가 그 글러브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가죽끈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꿈이 서려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사라진 글러브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사무치는 그리움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 날 기숙사 방에서 숙제를 점검하던 은주가 제 공책을 허락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얘, 너 이거 뭐니? 죽은 동생의 야구 장갑? 야, 너 무슨 심파극 찍니? 아주 청승을 떠는구나. 청승을 떨어. 은주는 제 공책을 팔락거리며 킬킬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네. 야,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글을 쓰냐? 무슨 6.25 전쟁 때 이야기 같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이 가식적인 세상과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은주의 손에서 공책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은주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손찌검이야? 야, 너네 집 수준 알만하다. 동생 죽은 게 자랑이니? 그 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끼며 은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기숙사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 사감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짐가방을 싸서 기숙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볼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학원에서는 근신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발로 나오겠다고 소리치고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당장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제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시장통 좌판에서 샀던 그 빨간 털목도리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것이라곤 그게 다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차라리 잘 됐어. 다 가짜야. 역겨운 인간들. 저는 입김을 호호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막상 거리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친구네 집으로 갈 수도 없었죠.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의 화려한 불빛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서 일부러 어두운 골목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눈깨비가 섞인 축축한 눈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얇아서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술 취한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지나갔습니다. 1982년의 서울. 그 차갑고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19살의 저는 홀로 버려진 조각배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명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내가 나중에 홈런 쳐줄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 꼭 텅 빈 야구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야, 나 이제 어떡하지? 저는 빨간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고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의 3일간의 가출.
아니,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된 첫날 밤의 기억입니다. 종로의 뒷골목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화려한 대로변에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그곳은 짙은 어둠과 습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을 뛰쳐나올 때만 해도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는데 찬바람을 맞으며 1시간쯤 걷다 보니 그 불덩이는 식어버리고 덜덜 떨리는 한기만 남더군요. 제 손에 들린 건 낡은 스포츠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명수의 야구 글러브가 들어있었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종로 3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그쪽에는 허름한 여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장미여관, 현대장, 달성 여인숙 빛바랜 간판들이 깜빡거리며 저를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간판 불이 반쯤 나가서 대여관이라고만 보이는 현대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구 유리문에 붙은 방 있음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19살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여자애가 혼자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당시로서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이었겠지요. 끼익 소리를 내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러닝셔츠 차림의 배 나온 아저씨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의 명화가 소리 없이 방영되고 있었고 석유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서는 쉬익하는 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냄새, 석유 타는 냄새와 묵은 담배. 냄새가 섞인 그 묘한 냄새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방 있나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저씨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빨간 털목도리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겁먹은 눈동자. 딱 봐도 가출한 여학생 꼴이었겠죠. 학생이야? 아저씨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기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구하고 있는데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굳이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 뒷골목 여관 주인들은 묻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만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6,000원. 선불이야. 6,000원.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 제 수중의 돈으로는 꽤 큰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6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는 돈을 서랍에 대충 쓸어넣고는 벽에 걸린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2층 끝방. 조용히 해. 옆방에 장기 투숙하는 양반 까칠하니까. 열쇠에 달린 붉은색 플라스틱 꼬리표에는 205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마치 죄를 짓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계단참에 놓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퀭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5호 문을 열자 훅 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방은 딱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비좁았습니다. 꽃무늬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솜이 다 죽어서 납작해진 요아 베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윗목은 외풍이 심해서 코끝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 정막이 찾아오자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주의 비웃는 얼굴,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가 낚아챘던 은주의 머리카락 감촉까지. 후회가 밀려왔냐고요? 아니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건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이 냄새나는 여관방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옆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거리고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문 좀 열어봐. 나야 나. 취객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타인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들이 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명수의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명수야, 누나 잘한 거지. 그런 가짜 같은 애들한테 굽히느니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글러브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죽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남아있는 명수의 땀 냄새. 그 냄새만이 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고픔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군요.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목도리를 칭칭 감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아까보다 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통금이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벽 1시가 넘은 뒷골목은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아래로 희뿌연 안개처럼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있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주황색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과 구수한 멸치 국물 냄새가 저를 불렀습니다. 천막을 걷고 들어가니 안경에 김이 서린 아저씨 몇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오자 잠시 힐끔거리더니 다시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우동 한 그릇 주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아줌마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을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쑥갓과 유부가 듬뿍 들어간 우동.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저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국수를 삼켰습니다. 뜨거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둘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번에 데모하다 잡혀간 애들 말이야. 소식이 끊겼다더라. 쉿, 목소리 낮춰. 여기 보는 눈이 많아. 그들은 잔뜩 움츠린 채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시대를 고민하고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 또한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었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너무나도 쉽게 젊음을 짓밟았으니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오빠들도 저 아저씨들도 다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구나. 우동 국물을 마시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질감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과 섞일 수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었으니까요. 저는요? 저는 이제 퇴학생 딱지가 붙을 예정인 갈 곳 없는 가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우동값을 계산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려는데 길 건너편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주황색 공중전화기.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면 누가 받을까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나 학원 나왔어. 미안해.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 지금 너무 춥고 무서워. 데리러 와줘. 라고 울먹여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저는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아버지의 기대라는 감옥으로, 그리고 명수의 빈자리가 횡한 그 정막 속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이 차가운 거리를 조금 더 헤매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반환구에서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을 챙겼습니다. 동전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때 전화부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눈이 퉁퉁 부은 19살의 김명숙.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망가지나 세상이 망가지나 한번 해보자. 저는 여관으로 돌아와 차가운 이불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괴물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 선생님. 중학교 때 문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글을 칭찬해 주셨고 명수가 아플 때 따뜻한 위로의 편지를 써주셨던 분이셨죠.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시고 소설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제가 왜 뛰쳐나왔는지, 왜 이렇게 세상이 역겨운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일은 최 선생님을 찾아가 보자. 막연한 희망 하나를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다음 날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새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방바닥은 식어갔고 저는 새우처럼 등을 굽힌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명수가 야구 글러브를 끼고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춥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지만 제가 손을 뻗으면 명수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저는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남겨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몇 번이나 깨다 잠들다를 반복하며 긴 악몽을 꾸었습니다. 튿날 아침 여관방의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제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더군요. 아, 나 집 나왔지. 천장에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분간 누워 있었습니다. 등허리가 베겨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여관방 구석에 딸린 작은 세면대에서는 찬물만 졸졸 나올 뿐이었습니다. 대충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관 주인 아저씨는 카운터에 없었고 텔레비전만이 켜진 채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낮에 종로거리는 밤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하는 재수생들,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상인들. 모두가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인파에 떠밀려 걷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최 선생님의 집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앨범 뒤에 적어두었던 번호였죠.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 받으시면 어쩌지? 의사 가셨으면 어쩌지? 아니, 받으셔도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여보세요?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은 잠겨있는 듯한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명숙이요. 김명숙. 명숙이. 아, 명숙이.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니? 선생님은 단번에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반가워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서울이에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번에 무언가 눈치채신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뵙고 싶어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내 소식 궁금했는데. 지금 집으로 오렴. 사모님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할게. 선생님은 성북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을 돈이 아까워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부촌이라 그런지 담장이 높은 저택들이 즐비했습니다. 선생님 댁은 그 중에서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를 두른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내가 명숙이구나. 들어와라. 사모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셨지만 제 행색을 훑어보는 눈길에는 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빨간 털목도리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며칠 감지 못해 부스스한 머리. 누가 봐도 가출 소녀의 몰골이었으니까요. 거실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꽂힌 수천 권의 책들. 그리고 그 책들 사이에서 풍겨나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은은한 파이프 담배 냄새. 그 냄새가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지성이 있는 곳이야. 바깥 세상의 그 천박함과는 다른 곳이야. 잠시 후 선생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집안이라 그런지 헐렁한 개량 한복 차림에 반백이 된 머리를 빗어 넘기신 모습이었습니다. 명수가. 선생님은 2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저녁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며칠 동안 컵라면과 우동으로 때우던 제 위장이 놀랄 정도로 호화로운 밥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시며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학원 생활은 할만하고 공부는 잘 돼가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마 선생님 앞에서 저 학원 때려치우고 나왔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식사 내내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젓가락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을 내오시고는 두 분 말씀 나누세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하고는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닫고 들어가자 거실의 공기가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양주병과 크리스털 잔 2개를 꺼내 오셨습니다. 한 잔 할래?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허허 웃으시며 당신 잔에만 술을 가득 따르셨습니다. 독한 위스키 향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잖던 말투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너 그 시 기억나니? 내가 중학교 때 썼던 시. 오후에 교실이었나? 네. 그 시 참 좋았어. 내가 그때 그랬지. 넌 재능이 있다고. 대학 따위 안 가도 글을 써야 할 아이라고.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만 하셨는데 선생님은 제 영혼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학원 나왔어요. 선생님이 잔을 들던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나왔다니? 도망쳤다는 거냐? 네. 못 견디겠어요. 애들도 다 가짜 같고 선생님들도 다 장사꾼 같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본물 터지듯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 이야기, 죽은 명수 이야기, 야구 글러브 이야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시더니 제 옆자리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세상이지. 선생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에 저는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은 있구나. 이분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위로는 조금씩 다른 색깔로 변해갔습니다. 선생님은 술을 꽤 많이 드셨습니다. 혀가 꼬이기 시작했고 눈빛이 탁하게 풀렸습니다. 명수가 넌 참 예쁘다.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 보니 여자가 다 됐구나. 선생님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쁘다는 말. 그건 제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똑하다, 재능 있다는 말이 듣고 싶었지, 여자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어깨에서 팔뚝으로, 그리고 제 손등 위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손바닥. 그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 저 피곤해서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엉덩이를 뒤로 빼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시며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가지 마라. 선생님이 외로워서 그래. 사모님은 도통 말이 안 통하고 내 문학을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갈구하는 눈빛, 어딘가 결핍되어 끈적거리는 욕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가 믿었던 지성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 역시 가짜였습니다.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척했지만 술 한 잔의 껍데기가 벗겨지니 그 안에는 그저 외롭고 늙은 수컷 한 마리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거짓말을 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동태를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명수가, 명수가. 그 목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가서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도둑고양이처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난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와 큰 길까지 나왔을 때야 저는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방금 먹은 저녁 식사가 위장 속에서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억지로 옷을 벗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불쾌감, 존경했던 어른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 참담함, 그리고 내가 제자가 아니라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모멸감, 그것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저는 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춥고 더 비참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라곤 다시 그 냄새나는 여관방뿐이었습니다. 아니, 여관비가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역 대합실이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짐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뒤엉켜 쪽잠을 자고 있는 곳. 그곳의 냄새는 여관방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곳이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곳 사람들은 위선은 떨지 않으니까요. 저는 구석진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야구 글러브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수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니? 저는 글러브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른들은 다 이런 거야?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속은 다 썩어 빠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어른이 되란 말이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영무원들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바다가 있는 서해안 어딘가로 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면서 살자. 그리고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말자.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살자. 그러면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을 테니까. 이 결심이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지막으로 집에 들러 짐을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몰래
그리고 내 동생 미숙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이제 겨우 10살인 내 늦둥이 동생. 그 아이만은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가운 대합실 바닥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미숙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두 번째 밤, 가장 길고도 추웠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새벽은 지독하게 춥고 또 비릿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덮고 자던 신문지 뭉치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대합실 바닥에 눌러붙은 먼지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벤치에서 새우잠을 잔 탓에 목이 돌아가질 않았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으니 대합실의 커다란 시계가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했는지 광장 바닥은 번들거리는 흑색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저벅저벅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저렇게 새벽부터 서두르는 걸까? 어제 최 선생님 댁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 제 안의 세상은 완전히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희망이니 꿈이니 하는 단어들은 사치였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가서 짐 챙겨서 떠나는 거야.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해안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들러야 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좀 챙기고 무엇보다 미숙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학교 갈 때 보던 그 건널목, 그 빵집, 그 문방구.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세상을 관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내리니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 리어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시멘트 담벼락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어디선가 두부 사려 두부하는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출근하시다가 마주치면 어쩌지.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시면 어쩌지. 저는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고 도둑처럼 담벼락에 붙어 걸었습니다. 다행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 수도가에는 어머니가 담가놓은 김장독들이 눈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을 지나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와 제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끽. 경첩이 녹슬어 문 여는 소리가 꽤 크게 났지만 다행히 부엌 소음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랫목에 깔린 두꺼운 솜니불, 책상 위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교과서와 공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들장미 소녀 캔디 포스터.
그 모든 것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아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 국민학교 3학년인 내 동생. 명수가 가고 나서 늦둥이처럼 막내 노릇을 도맡아 하던 아이. 제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발그레한 볼이 보였습니다. 미숙이는 입을 해 벌리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한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죠. 그저 학교 가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하고 떡볶이 사 먹는 게 인생의 전부일 테니까요. 미숙아. 제가 작게 속삭이자 아이가 하고 신음하더니 실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멍하니 보더니 이내 눈이 동그라지더군요. 언니. 쉿. 조용히 해. 엄마 알아. 저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미숙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학원에서도 전화 오고 난리 났었어. 미숙이가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사정이 좀 있었어. 저는 미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살냄새가 너무나 그리웠던 냄새라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너 학교 갈 시간 안 됐어? 오늘 토요일이잖아. 학교 일찍 끝나서 노는 날이야. 아, 맞다. 오늘이 토요일이었구나. 요일 감각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제 비상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다 치우신 모양이었습니다. 낭패감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는데. 그때 미숙이가 주섬주섬 자기 베개 밑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 이게 뭐야? 내 용돈 모은 거야.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려고 모은 건데. 언니 지금 거지꼴이잖아. 돈 없지? 미숙이는 짐짓 어른스러운 척 말했지만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 또 나갈 거지? 집에 안 들어올 거지? 아이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멀리 갈 거야. 아주 멀리. 어디로? 몰라.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거야. 제 말에 미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는데 꾹 참더군요. 그리고는 저금통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가져가. 가서 밥 사 먹어. 그 묵직한 저금통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차마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돈 있어. 이거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명수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두꺼운 스웨터 한 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언니 갈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편지할게. 저는 미숙이를 한번 꽉 안아주고는 도망치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신발끈이 잘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타다닥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같이 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미숙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코트만 대충 걸치고 발에는 짝짝이 양말을 신은 채였습니다. 너 미쳤어? 왜 따라와? 들어가. 제가 소리쳤지만 미숙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갈래. 언니 따라갈 거야. 나도 여기 싫어. 엄마랑 아빠 맨날 싸우고 집에서 숨도 못 쉬겠어. 나도 데려가. 미숙이가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 단순히 언니가 좋아서 따라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명수가 떠난 후 우리 집을 감싸고 있는 그 죽음 같은 적막과 우울함을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을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넌 안 돼. 넌 학교 다녀야지. 넌 여기서 커야지. 싫어. 학교도 싫고 다 싫어. 언니 혼자 가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10살짜리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아침부터 자매가 왜 저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미숙이의 손을 잡고 큰 길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달래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어디 가서 얘기해. 춥잖아.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어린이 대공원. 으로 가주세요.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아 무심결에 뱉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명수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삼남매가 자주 놀러 갔던 곳.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미숙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그것도 토요일 오전의 공원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뼈대만 남아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분수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트 나온 연인 몇 쌍과 산책 나온 노인들 뿐이었죠. 우리는 동물원을 지나 놀이동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숙이는 훌쩍거리면서도 그 무거운 가방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저기 봐. 코끼리다. 제가 억지로 밝은 척하며 말을 걸었지만 미숙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놀이동산에는 회전목마만이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도 구슬픈 왈츠 음악을 내뿜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아, 저거 탈래? 제가 묻자 미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면 언니 도망갈 거잖아. 안 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진짜야. 내 가방 여기 있잖아. 저는 제 가방을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가방 여기 두고 맹세할게. 너 타는 거 보고 있을게. 딱 한 번만 타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응. 미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가방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 미숙이를 회전목마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백마 위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메어주고 저는 난간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출발합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벨이 울리고 회전목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짝짝, 쿵짝짝.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회전목마가 속도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듯 저를 찾더니 제가 손을 흔들어주자 조금씩 표정이 풀리더군요. 한 바퀴, 두 바퀴.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을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던 아이가 목마 위에서는 세상 근심. 다 잊은 천사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굵어져서 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제 뺨을 적시고 미숙이의 빨간 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미숙이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 더럽고 가식적인 세상이 싫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떡합니까? 내가 떠나버리면 저 순진무구한 아이는 누가 지켜줍니까? 명수가 남기고 간 부탁. 미숙이 잘 챙겨줘.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은 마치 가파르고 미끄러운 골목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골목길을 뛰어다닙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길이 얼어붙어도 아이들은 신나서 뜁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빠서 아이들이 넘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최 선생님처럼 오히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도 하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가파른 골목길 끝에 어둠이 내린 미끄러운 비탈길 아래 가로등처럼 서 있다가 아이들이 미끄러져 내려오면 온몸으로 받아주는 사람. 괜찮아, 안 다쳤어? 하고 툭툭 털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벙어리 흉내를 내며 서해안 오두막에 숨어 사는 동안 미숙이가 이 골목길에서 혼자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회전목마가 멈췄습니다. 미숙이가 말에서 내려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나 봤어? 손 흔드는 거 봤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미숙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 두르고 있던 빨간 털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까슬까슬하고 촌스러운 하지만 지난 3일간 저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목도리를. 저는 목도리를 미숙이의 목에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미숙아, 응, 집에 가자. 진짜? 언니 안 가? 응, 안 가. 배고프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 제 말에 미숙이가 와락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짜지? 거짓말 아니지? 그래. 언니가 맹세할게. 이제 아무데도 안 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저는 미숙이를 업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가방은 제가 한 손에 들고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숙이의 체온이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는데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뜨거운 분노의 불덩이가 이제는 은은한 등불이 되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짜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위선적이고 학교는 숨막히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 동생 미숙이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수많은 미숙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골목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것이 19살의 제가 내린 생애 첫 어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쳐 잠든 미숙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명수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명수야, 나 돌아가. 홈런은 못 쳤지만 대신 수비수가 되기로 했어. 아무도 공을 놓치지 않게 지켜주는 수비수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지켜봐줘. 그렇게 저의 짧고도 길었던 3일간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약속대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기도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머리 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네요. 가끔 길을 가다가 빨간 목도리를 한 아이들을 보면 저는 습관처럼 멈춰 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저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넘어져도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곁에 있기를. 혹시 지금 인생의 추운 골목길을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당신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여자 김명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